제151차 알기연 주찬 예배에 오시는 우리 알기연 동문 선후배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태영우 공사님께서는 1962년 북한 평양에서 출생하셨고 중국 베이징 외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또 스웨덴 북한 대사관 서기관을 역임하셨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통일운동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태영호 공사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답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김정은이가 미사일도 또 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식량도 지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 이제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마음들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북한에 왜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핵을 포기하고 저렇게 낙하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를 북한과 이제 기독교라는 이제 주제로 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야기해드리죠.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평등과 자유 이걸 실현하는 것은 인간의 진짜 오래전의 세계적인 영혼이었습니다. 특히 기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발명되면서 인류는 기계가 나오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기계라는 것이 나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니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는 매우 굼떠게 천천히 발전하는데 이 기계라는 게 나오면서 갑자기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과 인간이 기계의 도움으로 평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허물어지고 결국은 불평등이 더 벌어지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평등을 실현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막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영국에서 바로 기계가 나와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불평등이 더 넓어진 것은 바로 자본 축적이라는 문제와 결국은 재산의 사적 소유관계 때문이다 라는 이론을 발명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막스주의입니다. 막스주의 핵심은 뭐냐, 기계가 나온 건 좋은데 이 기계가 나옴으로 해서 인간 평등이 불평등이 더 넓어질 수 있으니 사적 소유권을 없애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사회가 소유해야 한다. 이걸 막스가 내놨습니다. 또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발전시켜가지고 이 재산을 하나로 다 만들어 놓자니 이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될 수 없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철폐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발전시켜서 레닌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적인 사회적 소유로 만들면 인간은 평등해진다. 이것이 막스 레닌주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중요한 문제는 뭐냐? 막스가 인간이 평등을 실현하는 데서 세습과 상속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세습과 상속이 보장되면서 결국은 자본이 축적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든 권력이든 무슨 것은 세습하면 안 된다. 이게 막스 레닌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을 쭉 둘러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공산주의 운동권에서는 대단히 강력한 그런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권력을 자기 집안에서 또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시켜야 된다. 이런 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막스 레닌주의와 정면 대치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의 북한의 모든 문제점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막스 레닌주의를 계승해 오면서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이라는 이단적인 생각을 만들어냈는데 이 주체사상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권력 세습입니다. 집에서, 집안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지금의 오늘의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막스 레닌주의 구호를 들고 자기 모든 종족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숙청하고 자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딱 쥐고 그 다음에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내 아들에게 줄 수 없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우리 집안대에서 대대손손 이조 왕조처럼 넘겨줄 수 없을까?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 김일성을 절대적인 신의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이 이야기하는 것은 100% 이건 진리다 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만 세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김일성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뭘 보았을까요, 여러분? 막스 레닌주의를 통해서 권력을 세습하자고 보니까 바로 김일성은 성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이가 기독교 집안 자식이란 거예요. 김일성의 외표는 다 목사 장로입니다. 김일성의 아버지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이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바로 학자들을 동원해서 막스 레닌주의와 기독교를 잘 어떻게 조합시켜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낼 수 없겠느냐. 이걸 만들어낸 게 이게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성경책의 10계명을 읽어보고 이 10계명을 표절해서 북한의 온 현재 북한에 동작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당의 밀사상 체계 한 김에 10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북한의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당 물법입니다. 요만합니다. 손바닥만의 책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10계명에는 야외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김일성이 만들어놓은 10대 원칙 제1조는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어 김일성이 만들어놓은 10대 원칙은 10계명의 순서조차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야외 이외에는 다른 신은 우상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10대 원칙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 이렇게 순서조차도 같습니다. 10계명 마지막에 10번째가 뭡니까?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10대 원칙 10번째는 김일성이 만들어 놓고 김정일이 발전시킨 주체혁명기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잘 살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잘 살고 흥성했다 해도 절대 거기를 넘겨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에 기초해서 오늘과 같은 지금 북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공산 이 시스템을 다른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쿠바 같은 그런 공산 시스템과 같이 보면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라는 사회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하면 제가 일반하게 이야기하는 게 공산 북한, 여기다 북한 앞에다 공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건 잘못됐습니다. 공산주의와 지금 북한은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절대 왕조 체제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똑바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한을 어떻게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제가 대학에 나가서 대학 강의들을 들어보고 대학 교과서들을 들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지금 정치 외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치학 개론, 거의 모든 대학에서 다 갔습니다. 정치학 개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치학 개론의 민주주의 편을 보면 이 세상에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미국, 일본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는 이전 소련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공산국가들에서 실시하는 것이 인민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민민주주의의 한 부류에다가 북한을 이어놓습니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집안에서 국가 권력을 세습하는 그런 국가를 인민민주주의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금 새로 나는 세대들은 사람이라는 건 살아가면서 일정한 이념을 자기가 성취합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는 사회주의 이념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평등과 사회주의 사상의 연장선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와 전혀 인연이 없는 나라입니다. 네. 이 점을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일성이가 이렇게 하다니까 결국은 북한이 다른 공산국가와 전혀 다른 특이한 종교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일성의 내놓은 기독교 탄압 정책과 다른 공산국가들의 정책이 뭐에 다르냐? 다른 공산국가들에서는 중국, 러시아 에서 모든 공산국가들에서는 기독교, 이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탄압하지 않고 말살했습니다. 말살과 탄압이 뭐에 다르냐? 탄압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교회당도 그대로 둬두고 목사도 그대로 둬두는데 당과 국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종교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신도들도 누릴 수 없게 하고 선교 활동도 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것이 탄압입니다. 말살은요, 이 교회당 자체를 까부시는 겁니다. 기계를 가지다가 모든 교회당을 다 까부시고 모든 목사들은 다 처형해서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말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말살한 국가는 인류 역사상 지금 북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국 여행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스크바라든가 이전 동유럽 국가들인 프라하라든가 그런 부다페스트라든가 이런 동유럽 이전 공산국가들에 가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게 수도에 이전 교회당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공산국가 때도 그걸 절대 까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든 교회당을 다 까부셨습니다. 왜? 김일성이가 자기를 하느님의 위치에 올려놓자고 보니까 결국은 교회당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북한에서는 오직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으면 김일성만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만 우상 숭배하라는 북한에서 하느님을 우상 숭배하는 이런 교회당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당을 다 까부셔라. 그래서 결국 북한에서 모든 교회당을 다 까부서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이제 터졌느냐?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기독교 정책에서 갑자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급변화가 생깁니다. 왜 급변화가 생기냐? 김일성이가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이 급성장합니다.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198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올림픽을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결국은 뭐냐? 이거 이제 올림픽까지 한국이 저거 주최해서 세계가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거 북한은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1차적으로는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저거 못하게 하자. 그래서 큰 일을 폭파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내놓은 것이 89년도에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대축제를 북한에서 준비합니다. 준비 과정을 훑어보니까 뭐냐? 전 세계에 북한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오픈해서 보여주자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다른 사람은 발견 못했는데 김일성이가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야 이거 전 세계가 와서 이제 평양시를 돌아보다가 평양시에 교회당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다. 왜? 미국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평양의 동북아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와보니 교회당이 하나도 없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결국 김일성 자신이 전 세계에 자기가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했다는 걸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김일성이가 만든 것이 바로 봉수교회당이에요. 야 빨리 봉수교회당 해라. 이거 그래서 이런 우리도 나는 기독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교회당을 건설했다는 걸 좀 한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 그래서 봉수교회당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봉수교회당을 건설하면서 김일성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맨 처음에는 야 이거 앞으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한국에서 종교인들도 많이 북한에 들여다가 이거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으니 이제 다 까버릴 수 없어요. 종교 교회당이. 그러니까 평양시를 비롯해
해서 주요 도시들에다가 교회당을 하나씩 건설하고 당에서 당 목사를 거기 파견해서 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 올 때마다 종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줘라. 그래서 일단 봉수교회당 먼저 하나 해. 그래서 봉수교회당 건설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종교라는 거는 내가 이거 정권을 잡아가지고 말살에 치였지만 그렇게 종교라는 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봉수교회당을 건설하고 한번 잘 지켜봐라. 이전 교인들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봉수교회당을 세우고 당 목사가 있고 주변에 국가보위부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모든 데서 망원렌즈를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봉수교회당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열 때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봤습니다. 북한과 같이 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 종교 민단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수용소를 끌어갈 이런 나라에서 봉수교회당이 열렸는데 여러분 봉수교회당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다. 예, 모든 데서 망원렌즈를 보고 들여다보니 교회당이 여는 아침 10시쯤 되면 교회당에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가 보위부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맴돌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의원이 그 주변에 열로 지나갔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어김없이 시간이 되면 왔다가 없어지는 사람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위부에서 딱 잡았어요. 잡아서 그 다음에 취조했습니다. 근데 원래 살살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왜 왔느냐? 혹시 당신이 봉수교회당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와보고파서 오지 않았느냐? 당신 교인이 아니냐? 라고 살살 올리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교인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제일 궁금했던 뭐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주체사상을 교양했는데 주체사상이 아직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니 한번 좀 물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집도 지어주고 땅도 주고 뭐도 주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일단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교회당을 보여주기식 교회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오고 한국 사람들도 오니까. 근데 북한에서 교인을 뽑자니까 진짜 교인을 뽑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진짜 교인을 뽑아오면 진짜 교인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숨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교회당을 지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인은 뽑아오지 말고 북한에서도 간부집 부인들 속에서도 악질 빨갱이에 속하는 여성들로 모아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만 모여서 이제부터 가짜 교인 흉내를 내는 그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 당에서 내려보낸 목사님이 설교를 읽고 그 다음에 성가를 부르게 하고 이런 걸 쭉 하는데 여러분 북한이라는 데서는 그렇게 이거 아줌마들이 토요일 일요일과 같이 이거 일요일날 뭐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해야 되겠는데 이런 데 나오라고 하니까 그럼 누가 나오겠습니까? 교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당에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나오죠. 나오면 목사님이 먼저 딱 서서 출석을 붙습니다. 자, 김딸돌 누구 다 나와. 누가 출석 받고 다 나와. 안 나왔으면 빨리 데려와. 그래서 그 집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 데려다 놓고 이제 하고. 그런데 한 몇 달 해봤는데 이 출석부가 없어졌어요. 출석을 굳지 않아도 목사님이라서 내려다 보니까 다 쫙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거 출석을 굳지 않은데도 이 여성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간만 되면 딱 나오느냐. 그래서 그들과 조용히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이거 어떻게 출석을 안 듣는데 이렇게 다들 잘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하는 말이 이거 교회당에 나오니까 좋다는 겁니다. 왜 좋으냐? 북한은 모여 앉으면 우선 뭘 하느냐? 김일성의, 김정일의, 김정은의 교시, 말씀 이런 거 학습하고 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아비판, 생활청화입니다. 자아비판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모여 앉긴 않는데 별로 재미는 없고 그런데 교회당에 나오면 목사님이 비록 연습이지만은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고 같이 노래를 따라하고 이렇게 대단히 좋아요. 뭐에 앉으면 노래하고 성경이라는 게 읽어주면 다 좋은 이거 마음이 힐링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도 모르는 사이에 일요일날이 되면 힘들어도 발걸음이 교회당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김일성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 아무리 보여주기식 교회당이라고 해도 더 지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매 도시마다 쇼식으로 하나씩 교회당을 10개 지으려던 계획을 김일성이가 취소합니다. 취소해서 결국은 오늘 현재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양시에만 봉수교회당, 칠골교회, 그리고 장춘성당 뭐 이렇게 평양에만 보여주기식으로 몇 개 있고 다른 데는 이제 교회당이 없습니다. 교회당을 지켜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교회당 신도들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당 주변에 모여들겠느냐, 이 문제가 북한에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주변에 딱 카메라를 놓고 들여다보는데 의하면 아침 교회당에서 송가 부를 시간이 되면 젊은 애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게 옆에, 북한에서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교회당 저 옆 가까이에 담을 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와서 여기 들어못 오니까 이 바깥에 여기 와서 뭘 수첩에다가 열심히 적습니다. 뭘 적었을까요, 애들이? 찬송가가 나오는데 그 찬송가에 나오는 그 멜로디, 북한에서는 그 체보라고 합니다. 그 체보에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술을 전문하는 애들이. 그래서 걔들을 잡아다가 보이부가 딱 데려다가 보니까 뭘 하는가 보니까 송가라는 거 몽땅 다 애들이 노래가 좋으니까 이거 체보하는 게, 걔들은 송가라는 것도 모르고 체보. 왜 대학에서 북한에서 가르치는 거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몽땅 다 4분의 2박자만 가르칩니다. 행진과만 가르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을 보면서 애들이 모아서 들어서 거기서 체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북한은 그 전까지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북한에 이 여름에 여기 에어컨도 없었어요. 창문 몽땅 닫아부터 닫게 하고 절대 문은 열지 말라.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절대 지어 성가 찬송가 소리도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봉수교회당을 1988년도에 건설해가지고 2008년도에 한국 교회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건축한 사실을 알죠. 다시 재건축할 때 원래 봉수교회당은 일반 교회당들의 모습을 살려서 이렇게 지붕이 뾰족하고 그 N 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결국은 N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으니 아무 데나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가 저 사람 눈에 계속 보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2008년도에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옆에다가 교회당 양옆으로 기둥을 올려 세웠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 지붕은 조금 내리고 기둥을 올려서 이 십자가가 정면이나 뒤에서만 보이게 하고 양측에서는 보이지 않게 건물도 이제 개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서 종교의 영향력이 대단히 이제 크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거의 그저 한 주일에 한두 번씩은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북한의 종교 실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연을 합니다. 강연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성경책을 줍니다. 공사님 이거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이 영락교회 왔을 때도 목사님께서 저한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제가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보는데, 저는 뭐 교인이 아니었고 이때까지 유물론자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는데 성경책이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말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번은 대학에 나가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강연하면서 이거 나는 성경책 읽기가 대단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대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공사님 같이 그렇게 평생 막스 레닌주의 주체사상 이런 것만 보던 사람이 성경책을 단번에 보려고 하면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공사님에게 쉽게 읽는 성경책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느냐? 그래서 가져왔는데 무슨 책을 가져왔냐? 하루 저녁에 읽는 만화 성경책. 이걸 가져왔어.
이걸 가져와서 제가 이제 그걸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 만화 성경책을 보니까 대단히 빨리 읽히더라고요. 왜 빨리 읽히는가 하면 거기에는 간단히 한 장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 뒤에다가 그림으로써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갔다 어디에 있는데 그게 현재 이스라엘 지도에서는 어떻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그 족보가 다 하고 그 뒤에 도표로 딱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흐르나라는 걸 이제 제가 보고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더 놀란 것은 바로 이자 십계명을 제가 읽어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저 십계명을 몰랐어요. 십계명을 딱 나는 10대 원칙은 달달달 외웠는데 십계명은 몰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읽어보니까 야 결국 내가 이때까지 달달 암송했던 10대 원칙이 바로 이 십계명에서 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느 것까지 같으냐 제가 넘겨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하네 10대 원칙을 딱 봤어요. 그럼 10대 원칙에서는 뭐라고 했을까? 같은 순서에 10대 원칙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만든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철저히 무장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과 주체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라 이게 무슨 소리지? 딱 연구해보니까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에는 다 어디 갑니까? 교회에 오죠. 북한에 안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토요일 날만은 절대 일을 하지 말라. 토요일 날만은 종교와 생활을 해라. 그래서 북한 달력에 월화 수목금토 일인데 월화 수까지는 일하고 토요일 날은 종교와 생활이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와 생활이라는 게 뭐냐? 아침 9시면 모든 사람이 소년단원이든 뭐 성인이든 다 조직생활에 모여서 첫째 9시부터 10시까지는 생활총활합니다. 네, 다 모여서 생활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답이 그 생활총활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실 때 설교하시면서 꼭 우리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 딱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북한에서 생활총활할 때는 딱 김일성, 김정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어쩌다가 술 마시고 뭐 집에 가서 집사람을 좀 하나 쳤어. 그래서 그게 여론에 대해서 내가 경찰에 붙잡혀 갔다 왔어. 그럼 오늘 내가 생활총활할 때는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술 먹고 가서 집사람 좀 치고 어제 저녁에 경찰서에 붙잡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생활총활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김일성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책 보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인용하게 만들어요. 딱. 네. 그리고 생활총화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10시부터 12시까지는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북한에서 목사는 누구냐? 당비서입니다. 당비서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 모든 말씀 학습을 합니다. 쭉 읽어줘요. 매주 토요일날 온 북한이.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탁 보고 이게 다 여기서 이렇게 김정일이가 이제 코피해왔고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또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이 북한은 그런 대로 흘러갔어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이러한 체제가 점점 한계점, 위기점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이러한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김일성이가 하느님처럼 보이게 하려면 주민들에게 김일성이나 김씨 집안이 무엇인가 안겨줘야 됩니다. 지난 시기에는 김일성이가 사회주의 복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많은 무상 원조를 받아서 결국은 북한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동북권이 없어지고 중국도 잘 주지 않고 해서 결국 북한에서 사회주의 복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대단히 많이 지금 들어가서 장마당에 동전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에 돌아가면서 사람들 속에서는 결국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자유의식이 지금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류가 지금 북한에 대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류가 들어가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들이 믿었던 이 북한 사회,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했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대단히 호구였다는 사실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일과 지금 김정은이지 어떻게 하면 이 북한 시스템을 끝까지 안고 가겠느냐 라고 내놓은 생각에서 지금 중요지책으로 내는 것이 바로 이 핵무기입니다. 예. 핵무기만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내가 막아낼 수 있다. 만약 외부에서 리즘 체인지를 하려고 담변다면 이 핵을 나는 쓴다. 예. 그리고 이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의 간섭만 내가 막아낼 수 있다면 북한 국내는 공포정치로서 북한 주민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민주화를 위해서 진짜 많은 것을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3.1 봉기와 같은 그런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북한 김씨 가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조왕심과 공포심이 다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속성 중에서 조왕심이 앞서느냐 아니면 공포심이 앞서느냐, 이 두 가지를 국가 권력이 잘 이용하면 그 시스템 유지 통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걸핏하면 보내고 또 더 극단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심을 극대화하면 이 공포심이 조왕심을 누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중은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현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들고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철학적 견해를 김씨 가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지난 역사 발전 흐름을 보면 공산운동권에서 한 번 주민들에게 피를 보여서 공포심을 극대화하면 적어도 몇 년이 갔느냐? 몇 년이 갔을까요? 한 대가 갑니다. 30년이 갑니다. 네. 지난 1900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공산주의 운동권을 돌아보면 1945년도에 소련이 이전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한 동유럽에 러시아식 소비에트 시스템을 거기다 강제로 이식해 넣습니다. 그러니 동유럽 나라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한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 못 들이죠. 그래서 1940년대 말 50년대 초 엄청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폭동을 소련군이 그들과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땅크를 깔아뭉갭니다. 결국 한번 깔아뭉개니 30년 동안 조용해지는 거예요. 80년대에 중국에서 뚱서평이라는 사람이 한번 중국을 좀 개방해보자. 이래서 북한 중국 주민들에게 많은 권력, 자유를 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중국 청년 학생들은 1989년 6월 4일날 100만 명이 천안문광장에 모였어요. 자유를 달라. 중국을 좀 더 개방하고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자. 이걸 보고 뚱서평이가 이게 아니었구나. 땅크를 들이밀어서 중국에서 무자비하게 깔아먹겠습니다. 30년 동안 중국이 조용합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이런 강력한 공포 정치를 하면 앞으로 30년은 북한 주민들이 끔찍 못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을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저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북한의 선교, 복음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쉽게 쓴 성경책, 만화로 된 성경책 같은 걸 그들이 보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거 오늘의 북한 이 현실은 바로 김일성이 이 성경에서 표절에다가 그대로 지금 만들어놨다는 걸 북한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그 김씨 가문은 신도 아니라는 걸 북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하나는 북한과 같은 시스템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포정치 시스템 안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걸 접근하겠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탈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이러한 소식이 반대로 또 북한에 들어가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북한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에서 그걸 이루고 있는 밑바탕의 벽돌들이 하나씩 뽑혀서 나오는 방법으로 북한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통일이 우리가 평화적으로 우리가 쉽게 했던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쉽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빨리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십시오, 미리. 네. 죄송한데 자, 안쪽으로 주세요. 안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여기서 받아서 자, 종이에다가 이름을 쓰십시오. 그래야 빠릅니다.